최근 암호화폐 업계에는 상당히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이 글로벌 멀티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무려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히든로드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종합 중개 서비스 회사인데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은 이 인수를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크립토 기업이 직접 소유한 종합투자은행형 프라임 브로커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암호화폐 기반 투자은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로드 인수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리플과 알트코인 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에 육박해서 4년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이 비트코인이 시장 장세를 주도했고 이에 비해서 알트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었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리플은 단순 토큰 가격 상승에 기대기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런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크립토 기반 투자은행의 청사진을 그려왔는지 그 전략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인프라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M&A와 이 전략적 지분 투자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8년 리플은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 이 시큐리타이즈의 초창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죠. 이 시큐리타이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인데 2018년 말에 코인베이스 등과 함께 리플이 1,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리플이 증권형 토큰화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발을 담근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리플은 글로벌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머니그램의 국제 송금망에다가 리플의 XRP를 활용하려는 시도였는데 전통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장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이 파트너십은 SEC의 지랄맞은 소송 이슈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은 한동안 규제 리스크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프라 투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크립토 시장이 급등락을 거치는 동안에도 리플은 새로운 제품 구상과 투자 준비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를 대비해서 커스터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분야를 물밑에서 준비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큐리타이즈가 SEC로부터 디지털 증권 발행 관련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리플의 초기 투자도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리플은 5월에 스위스의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그것도 현금 몰빵으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합니다. 메타코는 시티그룹, BNP 파리바 등 유수의 은행들을 고객으로 둔 기관용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 회사인데 이 인수로 리플은 암호화폐 자산 보관 인프라 플러스 토큰화 기술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인프라에 집중하면 암호화폐 겨울의 변동성에 덜 휘둘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인프라 자산 보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기관용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 시장이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리플은 드디어 자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연말에 출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 인가를 받아서 발행된 RLUSD는 달러 예치금과 미국 국채로 100% 백업이 되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은 이 RLUSD를 통해서 테더와 서클 등 거대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던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초기에 업홀드, 비트스탬프, 비트소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RLUSD를 지원하며 출발을 했고, 리플의 오랜 결제 네트워크 경험을 살려서 기업용 결제 솔루션과도 연계됐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 아래에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디지털 달러를 제공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리플은 앞서 언급했던 히든로드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은행 인프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강자인 서클을 5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려고 했다, 그런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서클 측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리플이 USDC 발행사까지 통째로 꿀꺽 사들이려고 했다라는 소식은 리플의 공격적인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018년 증권형 토큰화 투자부터 2023년 커스터디 인수, 그리고 2024년 스테이블 코인 출시, 그리고 현재 프라임 브로커 인수까지 8년 정도에 걸친 행보를 통해서 리플은 서서히 크립토 금융 인프라의 판을 넓혀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이 구축한 4대 인프라는 이렇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화. 앞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짚어봤듯이 이 4가지 축이 굉장히 큰 대들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건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종합거래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때 중앙에서 신용 공여, 레버리지 거래, 청산 결제까지 도와주는 일종의 종합사 상사 역할을 합니다.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이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 히든로드는 외환,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채권 등 여러 시장을 아우르면서 기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 강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리플의 자본력 덕분에 세계 최대 비은행계 프라임 브로커로 도약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크립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는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은 해킹 위험이나 키 관리 이슈가 크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커스터디 기관이 있어야지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메타코 인수를 통해서 기관급 커스터디 기술과 고객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메타코의 기술로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토큰화된 자산까지 자체적으로 커스터디할 수 있게 됐고, 리플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얻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은행이나 핀테크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때 리플이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홀더스러운 멘트를 더 생각해 보자라면, 은행들을 위한 은행 내지는 기관들을 위한 은행, 이런 모습으로 진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격 변동성이 적어서 결제나 송금에 유리합니다. 리플이 2024년 출시한 RLUSD는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와 현금 예치금으로 100% 담보돼서 안정성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리플은 이미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망을 구축했는데, 여기에다 달러 기반의 RLUSD를 추가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직접 XRP 변동성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히든로드 인수와 맞물려서 주목되는 점은 히든로드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RLUSD를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RLUSD에 전례 없는 실사용 사례를 부여하면서 크립토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을 잇는 교량 통화로서의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합니다. 앞으로 RLUSD가 기관끼리 거래나 금융상품 담보 등에도 폭넓게 쓰인다라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리플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토큰화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인프라입니다. 리플이 초기에 투자한 시큐리타이즈가 바로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시큐리타이즈를 비롯한 토큰화 플랫폼들은 비상장 주식, 부동산 지분, 펀드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합법적인 디지털 증권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리플은 직접 토큰화 플랫폼을 운영하진 않지만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 생태계를 육성해 왔습니다. 또 메타코 인수를 통해서 얻은 토큰 발행, 관리 기술, 리플 자체 XRP 레저, 여기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강화, 이런 것 등도 앞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결제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리플은 증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인프라, 토큰화 인프라에도 손을 뻗쳐서 장기적으로 전통 금융자산의 디지털화 흐름에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을 종합하면 리플이 구상하는 크립토판 JP모건, 이런 모습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한데,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는 전통 금융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JP모건이 보유한 사업들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통해 헤지펀드들의 주식, 채권 거래를 도와주고 신용 공여를 합니다. 동시에 커스터디, 증권 서비스 부문으로 글로벌 자산을 수탁, 관리하면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JP모건 또한 JPM 코인이라는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2019년에 도입해서 국제 송금과 채권 결제에 시험 적용했고 2020년에는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범시켜서 국채 담보 대출 거래를 토큰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오닉스 플랫폼에서 하루 20억 달러 규모, 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금융자산 토큰화의 선구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금융권도 투자은행들이 주축이 돼서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를 적극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행보는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면 JP모건이 전통 금융의 제도권 지위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반면 리플은 크립토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바텀업, 바닥에서 위로 이 전통 금융 기능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크립토 업계에서 리플은 이제 은행 같은 회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통 은행인 JP모건은 크립토 기술 기업 측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리플이 JP모건을 대체한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양측이 구축한 인프라의 유사성은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리플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리플은 크립토 분야의 JP모건처럼 다각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 투자자가 리플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 RLUSD를 발행하고 XRP를 활용해서 국제 결제를 처리하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 자산과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고 모든 자산은 리플의 커스터디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그림은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리플이라는 기업의 위상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걸로 생각되는 것은 정말이지 꼭 기분 탓 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크립토 투자은행 전략이 가지는 강점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대담한 전략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유의해야 될 점들도 물론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 기회 요소 측면에서 첫 번째로 규제 라이선스와 신뢰 확보. 리플은 인프라 인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각종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든로드는 최근 미국의 핀라로부터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채권 등 전통 자산 중개까지 영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리플 인수 이후에는 이런 규제 허가를 지닌 사업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건 리플이 당국의 감독 아래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 SEC 소송 등으로 타격을 받은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NYDFS의 인가를 받은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규제 환경에서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준수 기반의 인프라를 갖춘 크립토 기업은 기관 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고 경쟁사 대비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익 다각화 그리고 사업 확장 측면입니다. 리플의 전통적인 수익원은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등 비교적 단일한 분야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수수료, 커스터디 보관 수수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 이자, 토큰화 자산 발행과 거래 수수료, 이런 복수의 신규 수익원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발행량에 비례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서 현재 금리 환경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수준의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인 서클의 USDC는 준비금 이자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또한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해서 종합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얻습니다. 예컨대 XRP 기반 유동성 솔루션과 RLUSD를 결합하거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토큰화 증권을 편입하는 이런 방식 등의 교차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다각화는 장기적으로 리플을 시장 변동성에 덜 취약한 구조로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도자 이점도 장점입니다. 현재 크립토 기업들 중에 리플만큼 전방위 인프라를 갖춰가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인 코인베이스가 거래소를 넘어 파이낸싱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리플처럼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부터 프라임 브로커까지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적 움직임은 앞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 표준을 선점하고 고객들을 사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찍 구축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켜서 후발주자들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각 부문에서 획득한 전문 인력과 기술들도 리플의 자산으로 남아서 종합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먼저 막대한 비용 부담 이슈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인수 비용은 리플에게도 큰 부담이겠죠. 히든로드 인수 12억 5천만 달러, 메타코 인수 2억 5천만 달러 등 이미 발표된 거래만 해도 15억 달러 규모입니다. 리플은 XRP 보유분 등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서 XRP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같이 XRP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규모 인수 이후에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한편 서클 인수 시도처럼 무산된 딜도 리소스만 쓰고 결과를 못 쓰는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은행화 전략이 높은 선행 투자 비용을 요구하는 만큼 리플은 단기간 안에 이걸 상쇄할 수익 창출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 통합 리스크는 당연한 거겠죠. 서로 다른 영역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일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수한 히든로드는 전통 금융에 가까운 문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진 회사이고 메타코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입니다. 리플이 이질적인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된 전략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각 사업 부문 간 시너지 창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프라임 브로커 고객이 곧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커스터드 고객이 반드시 리플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 효과가 지연되면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경제나 원스톱 서비스의 편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그런 우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 이슈도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의 인프라가 커질수록 규제 눈높이도 높아질 겁니다. 각 나라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데 리플이 여러 분야를 영위하면 다중 규제 감독을 받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은행과 유사한 공시 의무나 자본 비율 요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서는 만약 규제 기조가 혹시라도 다시 강경해진다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소지도 완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CBDC 논의와 맞물려 있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증권형 토큰은 증권법 해석에 따라서 사업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규제 통합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요게 리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의 전략 성공은 결국 시장 수요에 달려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 진입할지, 그리고 그때 리플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할지가 핵심인데, 만약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기존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자체 인프라를 앞세워서 후발주자로 뛰어들면 리플의 앞선 투자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전통 고객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립토 업계 내부에서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규제 환경에 맞춰서 프라임 중개,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경쟁이 더 빡세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시장 선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플의 인프라 확대 전략은 높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높은 위험도 함께 수반합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경영진은 현재는 디지털 자산 도입의 변곡점이고 규제 환경 개선의 순풍을 타고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실행과 통합을 어떻게 해내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플의 크립토 투자은행 전략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함께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XRP와 RLUSD의 역할 관계, 요거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리플은 원래 XRP를 통해서 국제 송금과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제공해 왔는데, 이제 달러 기반의 RLUSD 스테이블 코인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XRP와 RLUSD가 보완적으로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RLUSD 등장으로 XRP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XRP는 변동성을 감내하더라도 여러 통화를 브릿지하는 역할에 여전히 유용하고, RLUSD는 달러 현금의 디지털 대용으로서 결제와 담보 용도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두 자산 모두 리플 생태계 안에서 용도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오히려 XRP 레저 전체 트랜잭션 증가와 네트워크 효과 확대로 XRP 가치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XRP 레저 위에서 RLUSD가 사용될 때는 XRP가 소액으로 수수료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RLUSD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RLUSD 도입이 XRP 활용을 잠식한다라면 이건 리플 전략의 조율 문제로 지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리플이 XRP와 RLUSD의 시너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 리플랩스가 XRP를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를 RLUSD로 전환한다거나 RLUSD가 XRP의 어떤 역할을 다 잠식한다거나 그런 일은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펼쳐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시간표입니다. 리플이 이렇게까지 인프라를 깔아두는 이유는 결국 기관 머니를 크립토 마켓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일 텐데,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규제 환경도 한층 명확해지고 있어서 전통 금융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됐고, 올해 안에 XRP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 ETF도 출시가 될 것으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2025년 말에서 2026년 사이에 규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개시를 하고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금이 토큰화 채권 등으로 유입되는 시나리오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결제망은 이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 사이가 기관 유입의 징후,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XRP의 장기적인 재평가 시나리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기업 가치는 현재까지는 주로 XRP 토큰의 시총과 연동돼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궤도 위에 오르게 되면 전통 금융 관점에서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리플이 커스터디 자회사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내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은행 수준의 예금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라면 이건 더 이상 일반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아닌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경우 XRP 토큰도 단순 결제 코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리플이 앞으로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에 XRP는 리플 생태계 거버넌스 토큰 겸 유틸리티 토큰으로 새로운 위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하지만 리플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리플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재미가 없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스탠스도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